사장님, 오늘 매출 8만 원이에요. 22살 알바생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 서서 포스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8만 원. 임대료가 한 달에 450만 원인 가게에서 8시간 문을 열고 번 돈이 고작 8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익숙한 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두색 골프복이었습니다. 아내가 지난달에 49만 원을 주고 새로 산 옷이었죠.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본 적 없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아내의 골프백을 받아들더니 SUV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아내가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직 포스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습니다. 35년 공직 생활의 퇴직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38년을 함께한 아내. 둘 다 잃는 데는 정확히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어쩌다 이렇게 비틀려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는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1962년생, 올해로 62살입니다. 27살에 시청 토목과 7급 공무원으로 첫 출근을 했고 61살에 퇴직장을 받았습니다. 딱 35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큰 승진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프로젝트를 맡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처리했고 민원인에게 고함을 치거나 상관에게 대드는 일 없이 조용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6급으로 퇴직했습니다. 출세한 동기들은 4급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승진하려면 이 부서 저 부서 눈치를 봐야 했고 술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체질에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갔고 주말이면 아이들 숙제를 봐줬습니다. 아내 순영이를 만난 건 25살 때였습니다. 동네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순영이는 2살 아래였고 간호학과 졸업반이었습니다. 웃을 때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패이는 게 예뻤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수련회 마지막 날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38년을 이어왔습니다. 아이는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준혁이, 딸 수진이. 둘 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준혁이는 서울에서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수진이는 대전에서 두 아이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손주가 셋입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면 12명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저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한 게 제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퇴직 후 첫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도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울리던 알람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늦잠을 자고 릴린 TV 프로그램을 보고 낮술도 한잔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심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불안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도 비슷했습니다. 아니, 아내는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난 뒤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남편까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답답해.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 아내가 그렇게 말한 날,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럼 운동이라도 다녀. 수영 같은 거.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뭔가 보람 있는 거. 사람들 만나고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 받을 수 있는 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가 우울해하니까 걱정이 됐고 뭔가 해줘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퇴직 후 새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아내 손잡고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게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걷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 저기 봐. 아내가 가리킨 곳에 2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 유리창에 빨간 글씨로 임대문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분식집이었던 자리인데 몇 달 전에 폐업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내가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카페 하면 예쁘겠다. 창이 크니까 햇살 들어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네. 그날 밤 아내의 그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기 카페 하면 예쁘겠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저건가? 카페. 아내가 사장님이 되어서 사람들 만나고 보람을 느끼고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가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만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는 아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다던 아내가 자기 일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에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일주일을 혼자 고민했습니다. 카페 창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식당이나 카페 했다가 망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상하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5년을 공무원으로 살았으니 꼼꼼하게 계산하는 건 자신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간호사 출신이라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장사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먼저 혼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카페 창업을 검색하니 영상이 수천 개가 나왔습니다. 카페 창업 실패하는 이유, 카페 창업 현실, 카페 창업 비용 총정리. 밤마다 영상을 보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상권 분석이 중요하다. 유동인구를 체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보다 개인 카페가 마진이 좋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레시피와 마케팅 지원이 있다. 정보가 머릿속에 쌓여갔습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건 왜? 그냥 구경 삼아. 요즘 어떤 업종이 뜨는지 보자. 박람회장에는
수십 개의 부스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치킨, 커피, 분식, 밀키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저는 아내를 커피 프랜차이즈 부스로 이끌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창업 비용과 예상 수익을 설명해 줬습니다.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5천만 원, 기기 및 집기 2천만 원, 초도 물량과 운영자금까지 합치면 최소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살짝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 괜찮아. 퇴직금 있잖아. 그 말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가 손을 내저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박람회장을 나서면서 아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무기력하게 TV만 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날 산책길에 봤던 상가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 당시 그 동네 상가 시세로는 적당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33평짜리 1층 상가, 전면 유리창, 주차장 세대 가능.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권 분석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 수를 세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도보 3분 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학부모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경쟁 카페는 반경 500m 안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가 프랜차이즈고 하나는 작은 개인 카페였습니다. 틈새 시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중가 카페로 포지셔닝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포기했습니다. 가맹비가 너무 비쌌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신 바리스타 학원에 아내를 등록시켰습니다. 한 달 과정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쑥스러워하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신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라떼아트 배웠어. 하트 모양 그리는 거 진짜 어렵더라. 아내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제 투자가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3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제일 싼 곳이 4,800만 원, 비싼 곳이 6,500만 원이었습니다. 중간 가격대인 5,300만 원짜리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화이트톤의 우드 포인트, 창가의 작은 화분들, 벽에는 액자 대신 드라이플라워. 아내는 인테리어 미팅 때마다 눈을 빛내며 의견을 냈습니다. 투자금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에 그동안 모아둔 적금 3천만 원을 합쳤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5,300만 원. 퍼피 머신과 집기류 2,200만 원. 초도 물량 800만 원. 간판과 기타 비용 500만 원. 그리고 6개월 운영자금으로 3,200만 원을 남겨뒀습니다. 월세 450만 원의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까지 계산하면 월 고정비가 최소 700만 원은 나올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안에 자리를 잡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이렇게 설레는 거 얼마만인지 몰라. 퇴직하고 나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 된 것 같았는데 당신이 다시 살려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카페 보라빛 오후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아내가 직접 지었습니다. 연보라색 간판이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짜 내 가게다.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내 가게. 오픈 첫날 화환이 12개 들어왔습니다. 아들, 딸, 양가 친척들, 제 옛 직장 동료들, 아내의 간호사 시절 동기들. 화환으로 카페 앞이 꽉 찼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신기한 듯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아메리카노를 2,000원에 팔았더니 줄이 섰습니다. 첫날 매출 87만 원. 아내와 저는 그날 밤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웃었습니다. 우리 해낸 거 아니야? 아직 멀었지. 그래도 시작이 좋으니까. SNS 효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인테리어가 예쁘다고 젊은 엄마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분위기 맛집 발견. 아이랑 가기 좋은 카페.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인스타그램에서 보라빛 오후를 검색하면 게시물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오픈 2달 차에 월 매출 1,2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순이익으로 따지면 250만 원 정도 남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단한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한 지 2달 만에 흑자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8시에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아내의 모습이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오시는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내를 보면 우리 며느리보다 낫다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들은 아내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내가 그분들 이름과 즐겨 마시는 메뉴를 다 외웠습니다. 여름이 되자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에어컨 빵빵한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7월 매출이 1,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수익이 350만 원 가까이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잘한 선택이었어. 아내도 나도 제2의 인생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장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퇴직하고 나서 진짜 죽고 싶었어. 아무 쓸모 없는 것 같고 애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 카페 가서 사람들 만나고 커피 만들고 고맙다는 말 듣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아내의 그 고백을 듣는 순간 1억 5천만 원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웃음, 아내의 자존감, 아내의 새로운 삶. 그게 제가 퇴직금으로 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손주들이 여름방학에 놀러왔을 때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7살 손녀가 진열대의 케이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사장님이야? 대박! 아내가 손녀에게 직접 만든
딸기 라떼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가 우리 부부에게 가장 행복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4개월짜리 신기루였다는 거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름엔 시원한 음료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매출이 높았던 거고, 가을에는 그게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9월 매출 1,100만 원, 10월 매출 900만 원, 11월 매출 750만 원.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월세 450만 원, 알바비 180만 원, 재료비와 공과금 150만 원. 합치면 780만 원이 매달 나갔습니다. 11월에는 3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처음 보는 마이너스 숫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새벽같이 일어나 카페로 출근하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늦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알바한테 오픈 맡겨도 되지?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게 점점 늘어서 일주일에 3번이 됐습니다. 아내는 오후에야 카페에 나가서 2~3시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손님 없으면 내가 거기 앉아 있어도 똑같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평일 오후에는 1시간에 손님이 한두 명 올까 말까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카페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골프였습니다. 동네에 골프 동호회가 생겼대. 나도 좀 배워볼까?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카페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았고, 운동이라도 하면 기분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해봐. 건강에도 좋잖아. 아내가 골프를 시작하면서 지출이 늘었습니다. 연습장 등록비 30만 원, 골프복 50만 원, 골프화 25만 원, 장갑이랑 모자까지 합치면 초기 비용만 12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 달 레슨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내가 좋아하니까 말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골프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 연습장에 가던 게 3번, 4번으로 늘었습니다. 동호회 모임도 자주 나갔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 골프 동호회 단톡방 알림이 수시로 울렸습니다. 아내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카페에서 입던 수수한 앞치마 대신 형광색 골프복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화장이 진해졌습니다. 외출 전에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향수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필드 나갔어. 진짜 재밌더라. 필드? 골프장? 응. 동호회에서 같이 갔어. 경기도 어딘가. 이름 잊어버렸다. 필드 라운딩 비용이 얼마인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린피, 타트비, 캐디피 합치면 한 번에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한 달에 서너 번씩 필드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에만 월 1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카페 일로 지친 아내가 골프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요. 2023년 12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카페에 손님이 유난히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2살 알바생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매출 8만 원이에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문 연 지 8시간이 지났는데 매출이 8만 원이라니.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이니까 하루 종일 손님이 20명도 안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루 임대료가 15만 원인데 매출이 8만 원이면 문을 열수록 손해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는데 창밖에 익숙한 색이 보였습니다. 연두색이었습니다. 아내가 지난달에 새로 산 골프복 색이었습니다. 49만 원짜리 브랜드 제품이라고 자랑하던 옷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오늘 골프 연습 간다고 했으니까 저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틀림없이 아내였습니다. 아내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컸고 얼굴이 까무잡잡했습니다. 골프를 많이 쳐서 그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아내의 골프백을 받아들었습니다. 검은색 SUV의 트렁크를 열고 골프백을 실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페 안에 서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알바생 민지가 뭔가 말을 걸었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만 났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동호회 회식 있었어. 늦어서 미안.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아내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목록에서 김재호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수익 많이 늘었어요. 다음 주 부킹 잡아놨어요. 시간 되시죠? 점심 맛있었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대화 내용만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동호회 회원끼리 주고받는 대화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덕분에 맛있었어요. 존댓말에 담긴 거리감이 이상하게 친밀해 보였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아내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골프장 결제, 골프장 근처 레스토랑, 고급 스파, 백화점 골프웨어 매장. 지난 석 달간 아내가 골프 관련으로 쓴 돈이 4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카페 순수익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추궁해서 뭘 어쩔 건지 몰랐습니다. 대신 저는 카페 장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12월 매출은 6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적자가 18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잡아뒀던 운영자금 3,200만 원 중에서 이미 1,800만 원을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속도면 봄이 오기 전에 바닥이 날 판이었습니다.
1월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겨울 비수기에다가 새해 분위기로 사람들이 외출을 안 했습니다. 매출이 5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적자가 300만 원씩 났습니다. 2월에는 운영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3월 초 저는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가게를 내놨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테리어에 5,300만 원을 들였는데 철거하고 나니 원상복구 비용으로 8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커피 머신과 집기는 중고로 팔았는데 2,200만 원 들인 것들이 4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최종 정산을 해봤습니다.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남은 돈은 1,1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1억 3,9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카페를 정리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사는 게 낫겠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따지자는 게 아니야. 우리 이미 많이 달라졌잖아. 서로 원하는 게 다른 것 같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유행이야? 다들 그렇게 쉽게 그만두더라. 쉽지 않았습니다. 3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 키웠고, 장례식도 같이 다녔고, 명절마다 고생도 같이 했습니다. 그 세월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삶에서 저는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웃는 건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설레는 건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생활비를 대는 사람, 카페 투자금을 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됐습니다.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아내가 가져가고 저는 그 대신 현금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었으니까 제 몫으로 2억 5천만 원이 나왔어야 했지만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받은 건 2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카페 정리하고 남은 1,100만 원을 합쳐서 총 2억 1,100만 원. 그게 62년 인생을 정리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서울 외곽, 월세 4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의 9평짜리 공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 38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 9평짜리 방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돈 2억 원이 많아 보여도 이대로 앉아서 쓰기만 하면 10년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62세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경비원, 주차관리원, 배달.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로 등록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중고로 18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처음 배달을 나간 날 손이 떨렸습니다. 35년간 서류 들고 회의실 다니던 사람이 헬멧 쓰고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첫 배달은 치킨이었습니다. 아파트 15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그 인사가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첫 달 수입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해서 번 돈이 180만 원. 시간당 7,500원 꼴이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았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겨울바람에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디 가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원룸에 돌아와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62세에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지금 생각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사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카페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우울해하니까 아내가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진짜 원했던 건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건 새로운 인간관계였고 관심이었고 설렘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아내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경험 없는 분야에 퇴직금 전부를 거는 건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이었습니다.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을 상대해 본 적도 없었고 재고 관리나 마케팅 같은 건 책으로만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 번 간 게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1억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비수기를 계산에 넣지 않은 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여름에 매출이 좋으니까 그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에 매출이 반, 토막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소한 1년치 운영자금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저는 6개월치만 남겨뒀습니다. 그것도 아내의 골프 비용으로 빠져나가면서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부부 사이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내가 우울해하는 걸 보면서 대화 대신 돈을 선택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내가 뭘 해주면 돼? 이런 질문을 하는 대신 카페 해줄게. 그러면 행복해지겠지. 하고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제대로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사업인지, 취미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대화인지. 어쩌면 아내는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퇴직하고 나서 둘이 여행을 다니거나 같이 산책을 하거나 손주들 돌보는 걸 같이 하거나 그런 걸 원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 하면 예쁘겠다 는 말 한마디만 듣고 달려나갔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배우자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퇴직금으로 뭔가를 해주기 전에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을 끝까지 들으세요. 이거 해줄까? 말고 요즘 뭐가 힘들어? 뭘 하면 기분이 좋아? 이런 질문을 하세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성급하게 답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입니다. 배우자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노후는 더 중요합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모을 기회가 없습니다. 저처럼 62세에 배달하면서 다시 모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지금 저는 서울 외곽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합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 누가 먼저 나갔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내립니다.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카페 하면서 원두 커피에 질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싸구려 커피가 더 맛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밥은 드세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배달 일은 힘들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음식 배달하면 사람들이 이런 날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 한마디가 따뜻합니다. 아내에게서 듣지 못했던 말을 낯선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이상한 위로입니다. 아내와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통해서 소식은 듣습니다. 아직 그 아파트에서 산다고 합니다. 골프는 계속 치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카페를 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만약 아내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만약 그 낯선 남자 차에 타는 아내를 보고 바로 따져 물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 퇴직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배우자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분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퇴직금도 잃고 배우자도 잃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조언해 주실 분, 다 환영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지혜를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